이 사안의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양홍석 변호사도 있고 저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인권운동 사령방 또 여러 인권단체들과 표현의 자유연대 활동을 하면서 진실적신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그런 입법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연선 의원을 통해서 두어 번 정도 발의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진실적신 명예훼손이 인터넷에 중요했던 이유는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익을 입증하지 않는 한 삭제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항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희소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포털들이 자율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진실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거 뭔가 공익적인 이유가 없으면 지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애려는 그래서 발의도 2번이나 되고 상당한 진전이 된 와중에 지금 이 결정이 나오면서 여태까지 흐름을 이제 다 돌려놓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정보 삭제는 아니고 검색 결과 배제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검색 결과에서 배제되는 것은 원인 정보 삭제와 상당히 원정보 삭제에 못지않은 그런 검열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진실적신 명예훼손의 폐지 이런 운동이 결국에는 저희 오픈넷에서도 좀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어떤 액션이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판이라는 게 재평판이라는 게 과연 제 것인지 아니면 딴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인지 꼭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진실적신 명예훼손 운동을 하면서 계속 되었던 논의들입니다만 사람의 평판은 누구의 것인가, 그 사람의 것인가, 타인의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됩니다만 위축 효과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축 효과. 즉 어떤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자의 압도적인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 검색 결과에서 배제되지 않겠다. 과연 그런 어떤 저울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울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저울질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지어질지 결국에는 포털들의 저울질은 항상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발표 토론의 부분을 특별하게 두진 않고 오늘은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좀 제대로 짚어보고 그 판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웬만큼 파악하고 드러낼 수 있는 대로 드러내봐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의 보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인터넷 환경에서 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최경진 교수님께서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의 유럽 법제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판결문을 그냥 대충 보고서 그냥 뭐 좀 더 이따 분석해볼까 싶었는데 마침 이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시간 없지만 좀 해봐라 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한번 좀 더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만 역시나 국내 일부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어찌 보면 좀 심각한 이제 잊혀진 권리에 대한 뭔가 대단히 파격적인 듯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 실제 판결에서는 보다 더 냉정하고 그리고 좀 더 좀 분석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 판결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전부터 우리가 EU의 불법 흐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어쩌면 좀 피상적으로 굉장히 과도하다고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느낌이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쿨다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물론 진전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느낌 하에 발표문을 준비했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위주로 좀 전달 드리고 그리고 유럽 법제상의 의미, 국내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아마 뒤에 양 변호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급적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개요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과거에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압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압류 소송에 대한 이제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그 신문 기사에 본인의 이름하고 그런 사실들이 게재되었었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실제 이 사람은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채무와 관련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노출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곤잘레스라는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의 과거의 그런 신문기사 내용이 이제 노출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페인에다가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 이제 그 청원을 제기했는데 스페인 안에 있는 이제 정보보호기구, 감독기구에다가 청원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쟁점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95년도의 그런 정보보호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다 그랬더니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쟁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해석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EU 전체적인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부한 거는 이제 프리리미널이라고 보통 우리가 사전적 예비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통일적 기본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 ECJ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판결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거고요. 본안에 대한 사건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법원에서 그러한 법 해석 기준을 가지고서 다시 스페인 본국에서 법원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본안 사건에 대한 승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도 절차가 남아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ECJ 사건 판결이 이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기존에 사실 상당한 판결 내용은 이미 기존의 다른 판결에서도 확인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판결된 부분은 또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인된 사항 외에도 좀 더 명확하게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밝힌 그러한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 사건의 이제 소송 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을 보면 여기에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서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 쟁점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판결을 보기에 이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소개가 많이 됐지만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쟁점은 오히려 이 DPD가 95년 이 이제 정보보호 지침이 적용되어지는 범위, 그러니까 국외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어지는 역외 적용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글이 굉장히 야심차게 여러 가지 이제 디펜스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입장, 기본적 입장. 그러니까 구글은 본사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사무소는 단순히 이제 광고 판매 대행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입장 때문에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각 국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디펜스로 작용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것이 이 판결에서 역외 적용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로서 역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삭제 사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법리가 다른 역외 적용 이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구글이나 해외 사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쳐질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쪽 면이 훨씬 더 밀접하고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첫 번째가 역외 적용 문제고요. 두 번째가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냐 문제고 세 번째가 과연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쟁점이 이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95년 지침 그리고 이후에 2001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보 이제 인터넷 상에서의 그런 각종 개인정보 관련된 새로운 디벨롭된 이슈들을 이제 반영한 것이 때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통과되어진 이제 GDPR이 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고 이제 내년까지 이사회에서 좀 더 검토하긴 했습니다만은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핵심이 된 것은 이 95년도 지침입니다. 사실 GDPR이 나오긴 했지만 GDPR의 많은 내용들이 과거의 95년 DPD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기본 입장이. 그래서 이 DPD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 EU 영내 회원국의 많은 개인정보 관련된 법이 이 DPD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DPD 규정을 보면 여기서 이 조문 내용을 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문에서는 이 이제 DPD가 나오게 된 배경이 지금 GDPR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이용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개인정보가 이용, 유통되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이 DPD를 포함한 GDPR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쟁점이 서로 정보주체의 권익과 반대편의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법익이 일반적으로는 보호에 있지만 중점이 그러나 중요 이슈에서는 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잊혀질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의 부분에서 이 DPD부터 GDPR까지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GDPR은 더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GDPR의 경우에는 개인과 정보 주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라고 해서 사실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좀 더 폭넓은 정의 규정이 채택되어 있고 적용 범위에서도 주로 과거의 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자동화된 처리 위주였지만 이 DPD부터 자동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역외 적용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EU 역 외에서 이루어진 처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EU 회원국 내에 미칠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커넥팅 팩트, 그러니까 연결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해가지고 원문을 그대로 썼는데요. 그런 어떤 국내와의 연결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역외 적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모든 법,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 보면 처음에 수집 규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수집 단계에서 동의 규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물론 여기도 최근에 GDPR은 좀 더 수집 규제, 수집 단계에서 동의 규제를 강화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기본적인 입법을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들을 원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적법한 처리 기준의 경우에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입법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법인과의 균형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있긴 있어요. 시작 단계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마치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과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면책 내지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기는 우리는 어렵죠. 반면에 여기서는 그 조금 더 유연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 유연성이 발휘되는 게 이번 판결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고요. 이제 그 외에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으로 좀 관련된 것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것이 바로 13조에 있는 겁니다. 13조에 보면 특히나 정보, 데이터 퀄리티가 있는데요. 데이터 퀄리티는 아시다시피 OECD 8원 측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의 질에 대해서, 정보의 질과 최신성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의 질과 최신성을 근거로 해서 잊혀질 권리,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소위 잊혀질 권리의 내용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마이너 팩터지만 감독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라는 것도 이번에 좀 더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쟁점별로 판결 내용을 좀 보면 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자세히 정리하려다가 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다 못했는데요. 그 쟁점별 판결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제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연 구글이 한 행위가 구글이 검색을 위해서 단순히 정보를 수집해서 색인한 다음에 그 검색 결과를 그대로 뿌려주는 것, 가감 없이 뿌려주는 것, 이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처리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구글이,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말하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가 과연 컨트롤러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처리라는 개념 자체가 DPD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이제 이 곤잘레스라는 이름을 검색어로 넣어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어서 그것이 인덱싱된 다음에 뿌려진다면 그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상 컨트롤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한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인적 정보, 특히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수집돼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그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서 구글이 그 직접 통제 권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구글 자체가 컨트롤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컨트롤러도 되고 개인정보도 맞고 개인정보 처리도 맞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역외 사업자인 경우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태블리시라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 이스태블리시가 설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보시면 그 이제 규정을 그대로 제가 번역문 인용해 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역외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4조의 규정하고 3조의 규정 두 개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검색 서비스의 경우에 단순히 검색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본국, 이제 구글 인코퍼레이션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바가,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바가 바로 본인들은 검색 서비스는 전부 다 본국인 미국에 있는 구글 인코퍼레이션을 제공하고 구글 스페인은 단순히 광고만 제공하는, 광고만 판다 때문에 검색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역외에 있는 그 구글 인코퍼레이션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ECJ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러한 광고 활동이 구글 인코퍼레이션이 제공하는 구글 검색 영역에는 필수적으로 그 사람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 키워드를 통해서 수집되어진 연결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화면에 광고가 같이 띄워지고 그 광고는 결국 광고 이제 실제 판매하는 구글 스페인이 판매를 하는데 결국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글 그러니까 본국에 미국에 있는 구글 인코퍼레이션이 실제로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를 수정하게 되고 따라서 그 구글 본사인 인코퍼레이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결점 때문에 본사인 구글 인코퍼레이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각종 이제 영리 활동, 광고 활동을 포함한 광고 활동과 검색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구글 스페인뿐만 아니라 구글 인코퍼레이션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필수 불가결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글 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됐고요. 또 하나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구글이 또 하나 디펜스를 제시했던 게 구글은 단순히 그냥 매개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정보 매개자일 뿐이고 정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 이것이 기존에 보면 이제 특히나 미사 책임에서의 면책과 많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퍼블리셔가 이미 만들어 놓으니까 신문사가 공개해 놓은 그 정보는 언론의 자유에 하에서 보호되어지는 정보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순히 수집해서 뿌려주는 검색 서비스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CJ는 그 사실 자체는 맞지만 그 원래 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삭제되어 있지 않고, 또 더구나 나가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단순히 수집해서 그러니까 디세미네이션, 그러니까 확산시켜주고 배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이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와 같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정보 수집 및 제공자가 아니라, 매개자가 아니라 그 정보의 확산을 통해서 피해자의 그러니까 권리 침해가 증진된다면, 확대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 중에 정보의 질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정보의 질에 관한 문제로서 과거의 정보인데 현재 정보가 현재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 현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 DPD에 있는 개인정보 삭제권을 바탕으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삭제권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제 잊혀질 권리 문제인데요. 잊혀질 권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을 할 수, 이제 아직 명문상으로 인정한 건 없잖아요. GDPR도 처음에는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명문을 썼다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후퇴해서 결국은 DPD와 같은 정보 삭제권, 처리 점수 요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맥락에서 과연 잊혀질 권리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에 대해서 ECJ는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속칭 내지는 통칭하기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잊혀질 권리 명문상으로 인정된 건 아니고, 실제 그 잊혀질 권리라고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 권리의 범위는 정보의 삭제 요구권 내지는 거부권, 그러니까 반대권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와 비슷한 건데요. 그런 정보의 삭제 요구와 또는 거부권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하는 잊혀질 권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미 그 DPD에 있는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 내지는 거부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거나, 또는 그것이 현재 정보 정확성 측면에서, 품질 측면에서 현재 상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업데이트 시켜줄 걸 요구하거나, 또는 삭제 또는 거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예외가, 만약에 다른 법익이 이제 밸런싱을 해가지고 다른 우월한 법익이 존재할 때는 그 우월한 법익 하에 개인정보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그 GDPR도 똑같아요, 입장이요. 그럼 어떻게 있냐? 대표적인 게 알 권리라는 겁니다. 알 권리나 일반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는 공적 관심사거나, 보통 프라이버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중요한 사유 중에 공적 관심사거나 또는 공적 인물이거나, 이런 걸 예시로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잊혀질 권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합해보면,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 현재까지 ECJ가 견지해오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저는 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GDPR 과정에서도 약간 좀 이제 특정 규정 위주로,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와 같은 특정 규정 위주로 너무 소개된 면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규정을 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한 내지는
좀 더 밸런싱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직전에 나왔던 로마켓 사건에서도 똑같았어요. 거기서도 보면 알 권리와 같은 다른 권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ECJ 판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ECJ 사건을 잘 보면 기존의 그 입장이 계속 견지되어 왔고 그 재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재확인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그 잊혀질 권리 내지는 삭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줬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외 적용을 요건 내지 범위, 역외 적용이 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런 근거 내지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 이 판결의 유럽법화에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표현의 자유라는 시각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아까 박경신 교수님께서 오늘 칼럼을 쓰셨는데 너무 무섭게 쓰셔가지고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경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주 대단한 판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를 하는 마당이니까 조금 좋은 면도 좀 찾아보고 문제점도 찾아봤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낸 그냥 그저 그런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잊혀질 권리를 마치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 같은 판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스페인 고등법원이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이걸 4년에서 5년 사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걸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마치 이게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서 기념비적인 어떤 선언적인 판결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박경신 교수님도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평가를 엄청 이게 대단한 판결처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결문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대단한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판결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제한을 불러일으킬 만한 판결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박형식 교수님이 자꾸 그렇게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자꾸 발표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이건 잊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발표문에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2008년에 그 독일에서도 사실은 그 발터 제들마이어 살해범 2명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자기들 이름이 뜨는 거 관련해서 2008년에 독일 위키피디아 상대로 소송을 했었고 독일 법원에 위키피디아 상대로 소송을 했었고 미국 법원에는 소송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독일 법원에서도 꼭 이름 삭제해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판례도 있고 해서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맥스 모슬리 같은 경우에도 나치 복장 입고 그 여자분들이랑 조금 사진 찍었던 거 문제돼서 이제 구글에 사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소송을 진행했었죠. 근데 영국에서는 맥스 모슬리 사진 올린 것 자체가 그 공중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영국 고등법원에서 언론사가 6만 파운드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고 2013년 말에도 프랑스 법원에서 맥스 모슬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쯤인가에도 그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서 맥스 모슬리가 사실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맥스 모슬리도 이기는 마당에 맥스 모슬리도 지우는 마당에 이거 이 경매 정보에 권좌를 해서 지금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 정보를 지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렇게 대단히 새로운 판결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맞추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에 저는 긍정적인 면은 4가지 정도로 집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색엔진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구글에 대한 판결이었다. 구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글이 왜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다음에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판결이 이제 세계적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에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었고, 검색 서비스가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적 감시 일상화와 관련된 프로파일링 기능, 인덱싱을 하면 개인정보를 모음으로 인해서 인덱싱을 하고 그것이 프로파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판결은 정보의 생산보다는 정보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판결문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녹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구글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최경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대중의 압도적 관심과 개인의 권리를 나름대로 형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뭐 2001 권리 절대적 우월성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형량의 결과, 뭐 형량 과정 자체가 이제 뭐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했다, 뭐 이렇게 분명히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조금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보주체의 공적 영역에서의 생활이나 일반 대중의 압도적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형량의 어떤 도구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역시 최 교수님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구글 스페인이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처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구글에 대해서 EU 지침하고 스페인 정보보호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가장 유용한 지금 부분인데요. 구글 코리아 상대로, 구글하고 구글 코리아 상대로 지금 NSA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 인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메일,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제공 내역에 대해서 지금 구글 본사하고 구글 코리아 상대로 지금 달라고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 판결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쉽게 소송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딱 지금 근데 사실 또 뭐 EU 지침이 있고 우리는 EU 지침과 같은 여기에 적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 판결은 이름을 이용한 검색 결과에서 이제 해당 링크, 인덱싱된 링크 중에 일부를 삭제하라는 판결입니다. 이게 검색 결과 전체를 삭제하라거나 해당 정보 자체를 삭제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것은 스페인 정보보호청에서 이미 곤잘레스의 청구를 기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구글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지금 이제 ECJ는 이름을 이용한 검색 결과에서 해당 경매 정보의 링크 자체를 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본 경매 정보가 이제 공고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상당히 짧게 돼 있습니다. 짧게 돼 있고 뭐 면적도 나오고 가격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줄 정도 되는 신문 공고였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검색어를 했을 때는 이 곤잘레스가 소유했던 건물에 경매 정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곤잘레스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한 다른 검색어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름을 이용한 검색 결과에 한정된 판결이다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을 굳이 찾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구체적인 형량 과정에 대해서 설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상적 기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최초에는 적법하고 정확했던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뭐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식의 지금 판시가 있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압도적 관심에 따라서 잊혀질 권리가 후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대중의 압도적 관심인지에 대해서도 설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사실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기준의 모호함이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자에게는 사실 사업자가 이제 법적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과 맞물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과다 삭제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과다 삭제가 되면은 검색 엔진의 그 검색 결과가 좀
불안전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일반 사회 대중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정보 접근 비용의 증가와 표현의 자유죠.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검색 결과에서 해당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 링크를 삭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해당 정보 원본 데이터는 실제로 삭제되긴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검색할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이름을 기초로 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름과 그 지금 해당 경매정보, 삭제된 경매정보의 링크가 갖고 있는 관련성 자체가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고요. 찾고자 한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과도한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보 접근 비용의 증가는 그 해당 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 비용 가능성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정보 유통이 가능해야지. 정보 유통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거든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통되지 않은 정보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건 의미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유통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보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합법 정확했던 정보 유통 금지에 대해서 이 판결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당 경매 정보가 이제 1998년에 곤잘레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채무가 있었든지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는 두 가지 기사가 나왔던 정도인데 그때는 이제 그 공고 자체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갔다는 것이 불변의 사실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곤잘레스가 이 판결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곤잘레스의 주장을 보면은 그것 다 해결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확한 정보다, 아웃 오브 데이트한 정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해당 경매 정보 자체는 경매가 개시된 사실 자체를 알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부정확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 사전 변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든 생산된 정보는 생산된 순간 이후로는 다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판결 논리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확했던 정보, 더군다나 지금 이 링크를 삭제하라고 한 이 순간에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그 스페인의 그 무슨 지방 신문사에 있는 그 무고 인터넷 글은 살아있거든요. 지금 경매 정보는 그건 여전히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링크를 이게 삭제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약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관련해서 사실은 국내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게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선적 검열을 일상화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보 주체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기업, 구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하루 만에 몇만 명이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해당 정보의 민감성,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민감성, 그리고 해당 정보의 공공성 자체를 사기업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사실 타당하냐 여부가 사실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사기업에 맡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법적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감성은 과대평가되고 공공성은 과소평가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기업에 의해서 이게 링크가 삭제되는 것들이 사실은 정보 주체가 권리 중요합니다만 정보를 생산했던 정보 발행자로서의 주체, 퍼블리셔의 어떤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퍼블리셔 모르게 이게 삭제되는 거거든요. 링크가.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사실은 사측 검열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주체
정보 주체의 특성이나 해당 정보의 특성, 정보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보 유통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히 정보 유통에 있어서 유통되는지, 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삭제시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견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사기업이 발견해서 적절하게 잘 구현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은 사실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사적 이익 추구가 갖는 이제 공공성에 잠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기업에 그런 판단을 맡길 수는 없고, 공적 영역에서 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 퍼블리셔도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인 보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짤막하게 지금 두 분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먼저 최경진 교수님께서는 이번 유럽재판소의 판결에서 데이터 프로텍션 디렉티브의 역외 적용의 중요성을 훨씬 더 이제 앞에 강조하셨고, 이 잊혀질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정보의 삭제 요구권 그리고 거부권의 범위를 오히려 조금 더 명백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해준다 하는 점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지금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프로파일링 기능에 대한 한편으로는 제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긴 하지만 비교 형량 시의 기준의 추상성이나 정보 유통에 있어서의 제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를 퍼블리셔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정도 문제를 양식할 수 있는 소지를 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수 변호사님께서 어떤 법의 충돌 문제나 또 표현에 대해 말씀하신 위치는 크다.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토론자분들도 해주실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 거기에 대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안의 핵심은 처음에 사실 잊혀질 권리가 나왔을 때, 지금도 역시 잊혀질 권리에 대해 나왔지만, 잊혀질 권리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건, 결국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적법 정보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개인정보거든요. 나머지 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실 위법 정보나 불법 정보나 권리 침해 정보나 이런 데 하는 게 있고, 적법 정보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주체에 대한 자기 권리가 애초에 출발 자체가 자기 정보 통제 통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불법 위반에는 안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만약에 개인정보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떠한 콘텐츠, 정보 보호의 문제, 정보 삭제나 불법 정보, 위법 정보에서 나왔던 권리 침해 정보 나왔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가 이제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가 서로 나왔을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잊혀질 권리가 의미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잊혀질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일반적인 정보 삭제와 같은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해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걸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파일, 개인정보 파일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유럽의 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한테 규제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취지는 뭐냐면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자동 처리가 아니더라도 수작업을 한 경우라도 이렇게 인덱싱을 쭉쭉쭉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구조화된 파일을 갖고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때 개인정보법의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 취지는 뭐냐? 개인정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개인정보를 여러 개를 파일로 갖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개인정보를 끄집어내고 그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걸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이 개인정보와 파일을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인터넷 관련 나왔을 때 뭐 블로그에 있는 것도 그런데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 없애라면 없애고 기사도 없애고 이렇게 되느냐.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우려했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파일에 해당되는 경우만 그 대상이 되지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라고 다 없애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제 입장에서도 이게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람, 프로세서인 사람한테 이게 적용이 되면 그 다음은 지금까지 논의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불법 정보, 권리침해 정보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개인정보 법리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구글과 같은 검색업자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즉 파일을 갖다가 업무상 다루는 사람을 딴다느냐는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제가 기억하기에 그게 다뤄져가지고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안 들어가는 게 생각했는데 이번 이후의 판결의 핵심은 그거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즉 구글과 같은 검색 정보 그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정보 처리자, 그런 정보 파일을 다루는 정보 처리자에 해당된다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구글이 하는 모든 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개인정보 보호법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리가 그럼 개인정보법에서 적용한 여러 가지 삭제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고 그거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도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거를 갖다가 삭제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측의 규준이 들어가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럼 두 개를 협랑해서 따져야 된다가 이제 핵심이고 이게 이제 지금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럼 이거 뭐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 갖고 우리가 여기서 유럽 통일을 고민할 건 없잖아요. 그럼 국내에서가 문제 아닙니까? 그럼 국내에서는 이초적 권리는 뭔 얘기냐?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서는 이미 지금 이초적 권리 자꾸 이초적 권리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 얘기 들어서 개인정보 삭제권으로 오면 국내는 유럽보다 더 강력한 삭제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삭제권은 아까 몇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뭐 처리 목적이 지났거나 뭐 하거나 뭐 하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게 몇 조죠? 제가 처음에 개인정보보호를 봤을 때 계속 이제 느꼈던 부분인데 36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전정 삭제권이 있는데 아무런 요건이 없어요. 그 전제라서 연락을 청구할 수 있고 연락을 한 다음에는 틀린 정정이라는 건 틀렸다는 의미니까 그거를 이해가요. 정정권을 하는데 삭제권에 대해서 삭제권의 근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다 못하는 경우 딱 하나예요. 법률에서 특별하게 그거를 삭제 못하게 만드는 경우. 그 빼놓고는 삭제권이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사실 개인정보법은 그 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규정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센 삭제권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국내상으로는 만약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아직까지 완전한 판단은 안 났지만 똑같이 검색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 만약에 인정이 되버리면 구글 같은 검색 사업자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한 삭제권의 대상이 되죠. 그럼 그 전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면 허락도 안 받고 남의 개인정보를 긁었는데 그럼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행히 규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언급하신 15조에 보면 그 정당한 개인정보 처리에 정당한 명확히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유럽에 있는 것 비슷하게 그러면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그게 만약에 해당된다고 굳이 해석을 하면 검색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규정이 뭐가 되겠냐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예요. 비교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권리 주체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동의를 안 받고 갈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구글이 정보 처리자로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걸림돌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럼 구글은 허락 안 받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냐? 그 규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규정은 유럽하고 달리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유럽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는 명백하게 주체 권리보다 앞서야 허락 안 받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하나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한 유저가 이제 개인정보 주체가 삭제권을 들고 나와서 그거에 따라 삭제권을 주는 것을 경태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은 지금 삭제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거는 유럽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되는 순간 아까 말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가 앞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법을 만들 때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떠한 이익의 비교 형량이라는 걸 그렇게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 포인트는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도 들어오니까 민간도 들어갔다 쳤지만 아주 재밌는 거는 유럽에 있어서의 그 법은 아까 말한 이익 형량을 따져가지고 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건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GDPR에 어떤 규정이 들어가냐면 딱 그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해당 안 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도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들어갔어요. 두 개는 공공하고 민간을 구별해서 이제 따져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정보법은 민간과 공공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런 식의 비교 형량이 들어갈 거를 생각한 규정을 안 뒀어요. 그래서 되게 기계적인 법입니다. 개인정보법은 되게 기계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순간 개인정보법에 적용이 되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유일하게 따지는 건 아까 그 규정이에요. 그것도 명백하게 이쪽에 앞서는 우선돼야만 해당될 수 있는 그 규정 하나에서 이제 저에게는 안 되는 숙제는 이겁니다. 다른 어떤 무슨 알 권리나 이런 부분 그 부분에서 서로 가치 판단을 따지는 건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해결될 건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으로 들어와 버리면 개인정보의 대상이 아니냐 핵심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건지 지금의 정보사에서 들어가는 거 그거를 다 고려할 때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지가 이제 머리 아픈 문제 숙제로 남겨요.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을 갖고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의 핵심은 지금 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문제예요. 그리고 그 법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프로파일링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핵심은 프로파일링입니다. 정보 처리가 프로파일링과 다 연결되는 부분에서 프로파일링도 지금 어떤 규제를 잡고 나오냐면 프로파일링 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라는 걸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안 하는지 검증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제가 그 칼럼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정보 사업자에 대한 수준이 아까 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법이 둘째 또 그건 제도적 문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러한 정보 산업에 대한 어떤 요구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한 단계 있다는 걸 몰라봅니다. 옛날에는 모든 정보를 다 긁어서 보여주고 다 적어서 훌륭한 가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당한 폭넓은 말하자면 허용을 해줬다면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전부 워낙 이제 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자기네 생활을 이제 둘러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술이 그렇게 고도화됐으니 이제 정보 처리하는 수준도 고도화해라고 요구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게 아까 말한 프로파일링에서 제대로 프로파일링 아닌지 검증을 하겠다는 그 규제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이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해서 보여주는 건 좋지만 보여주는 정보를 아무거나 다 보여주지 말고 진짜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라. 라고 만약에 유저 입장에서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준이 높아졌으면
적어도 그렇게 관련성이 떨어지는, 적절성이 떨어지는 이미 오래된 거는 빼줘라 라는 식의 요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어떤 알 권리와 억세스폰의 문제가 있지만 그 앞에 안에서 문제가 되는 아까 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보산업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옛날하고는 달라지는 과정에 있다는 거.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보 서비스의 앞으로의 과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계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여계적용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계적용 자체는 이전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속지주의로 우리가 가더라도 인터넷은 하는 행위가 서버가 없어도 하는 행위 자체가 이 군에 들어와서 있다는 거에서 걸릴 가능성이 사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할의 그 여계적용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제 핵심 문제는 집행관할이에요. 집행관할. 뭐 판결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나는 안 따르겠다 하면 끝인데 그러면 딴 나라까지 쫓아가서 집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글에 계신가요? 이 여계적용의 핵심 뭐냐면은 구글을 어떻게 말하면은 구글 본사를 재판관할의 대상으로 뒀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 구글 코리아를 같이 엮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예요. 왜? 집행을 구글 코리아로 하면 되는 이쪽에 말하자면 그렇게 두 개를 하나로 엮으면 일종의 국내에 집행의 대상이 되는 골고가 하나 생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여객규정에서 당연히 구글 본사는 대상이 되었지만 구글 코리아는 나는 법제하고 상관없으니까 구글 코리아에다가 뭘 요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집행이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엮여버리면 사실 여객 재판관할에 실효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객 문제는 그런 의미 쪽에서 사실 두 개를 같이 묶는 게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본능적인 판단입니다. 예.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판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제가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제 토론 내용을 준비해놨다가 윤정수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판결에 대한 접근 중에 우리나라 현실의 위로가 개인적으로 처리자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 현업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 판결 관련해서 주변 분들이나 뭐 어디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하신 얘기인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이 승자의 기록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인터넷인데 이것이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과도하게 사용되게 되면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법을 잘 알고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넷의 기록들이 시대적으로 쭉 모여서 역사의 기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과거의 역사의 기록처럼 승자의 기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앞서 발제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이 그것에 획기적인 물꼬를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좀 균형감 있게 접근해 봐야 될 어떤 중요한 기점인 것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이 토론회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분석해 주셨고 오늘 발제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어떤 개인의 권리, 명예라든지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의 충돌에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단순히 더 우선한다기보다는 그 개별 사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계속 그 논의를 하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몇 가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물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기업협회에 있기도 하고 인터넷 그 서비스 기업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인터넷 서비스가 잘 되면서 이러한 그 각 권리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원칙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아는 그 내용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원본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이 좀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는 사실은 이제 검색의 링크 부분을 이제 그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 있는데 원본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 권리의 충돌, 개인의 권리나 아니면 글을 게시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 또 그리고 그 글에 등장하는 어떤 개인의 그 명예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권리 또는 이것에 충돌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당사자 간에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이고 이 정당한 권리가 어떤 권리가 더 정당한 권리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검색 서비스 내지는 이제 어떤 링크를 제공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의미가 별로 없겠죠.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은 내 정당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지워달라 라고 할 경우에 제3자인 그 링크를 제공한 사람이 이것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당신이 좀 침해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우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줄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시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알기도 힘들고 당사자 간의 그 원본 중심주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검색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되게 된 경우에 사실은 이제 아까 양홍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사실 검색 서비스가 발전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접근권을 확대 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좀 더 평등하게 손쉽게 접근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보에 많이 힘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 정보가 어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검색 서비스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그것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 시간과 노력을 비용을 들이기 힘든 사람들 결국 이제 법률에 어떤 기회비용이 많은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거나 또 이런 잊혀질 권리를 더 많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게 사적 화면의 확대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양홍석 변호사님도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공적 판단을 우선해야 되는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권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보 접근권이라든지 알 권리라든지 개인의 또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어떤 균형점, 이익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저 같은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나 아니면은 서비스 기업이 판단하기에는 사적인 주체가 이것을 그것도 제3자의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법적 판단을 궁극적으로 끝내려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임시조치라든지 다양한 수단, 명예훼손 문제도 정부라든지 이런 수단을 이제 강구하게 마련인데 저는 적절한 수단은 강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공적 판단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이고 그 아래로는 사법적 판단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적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법률로서 명시하거나 아니면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가장 높은 수준이 이제 법률이나 이런 제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자유규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적 합의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고, 서비스 기업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인의 법 상식 수준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집행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것은 서비스 기업들도 뭐 하나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법 상식에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명확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기업에게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최소한의 그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원본 존중주의와 공적 판단 우선의 원칙하고 동일하게 연결되는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집행해 나가는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저작권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 결국은 해당 게시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특정해서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권리 주장자가 보다 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요건을 부합했을 때 테이크 다운하는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대략 이러한 정보들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 검색 서비스 기업들이 찾아서 이것을 알아서 침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더러 그것을 결국 이제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이제 검색 서비스의 어떤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훼손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중립성에 있어서도 크게 훼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잊혀질 권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원칙은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의 원칙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재미있는 팩트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그 곤잘레스 검색 결과가 구글.es 에스파냐에서는 삭제됐지만 구글.com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스페인에서의 구글 점유율이 한 95%에서 97% 왔다 갔다 하는데요. 스페인 사람들 중에서 구글.com을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제가 보니 거의 말장난 수준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글.co.kr에서 삭제되고 구글.com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그 상황이라는 거. 두 번째는 현재 제가 여기 조사를 안 했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서 구글에 대한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하고 언론에서 구글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가 대단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독일의 3인당 대표이자 경제부 당사는 구글 기업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옛날에 베일처럼. 너무나도 거대화되고 독점화되고 있다는 이런 정책 맥락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지자마자 유럽 언론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들을 크게 구글을 공격하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치사회적 맥락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판결에서 제가 보기에는 구글과 이용자가 세대했습니다. 입수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명이 명칭이 C13131-12 이렇게 약칭해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텍션 디렉티브에 대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목적성이 상실됐을 경우 데이터 처리 삭제된다는 건데, 이 목적성이 무엇이냐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 EPD에서는 이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삭제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글이 이 유럽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뭐냐면 크롤링이나 이런 인덱싱은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데이터 프로세스 이루어지지만 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뒷부분 갈게요. 앞부분 많이 반복됐던 얘기라서 광고 산업, 너네가 애드버타이징 스페이스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건 수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검색 서비스가 목적이고 그 광고가 수단이 아니라 광고 산업이 너에게는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검색 서비스 사업이 존재한다는 수단이라는 목적과 그 수단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구글에게는 치명적인 논리이다, 비판 논리를 이번에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사용된다면 구글에게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라는 부분에서 구글은 이 뭐 2만 명에게 뭐 삭제라고 요청하고 20만 명 혹은 200만 명 혹은 돈 많은 구글에서 그거 제가 보기에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업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더욱더 치명적인 것은 미국 법에 의해서 적용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어떠한 그 법적 논리가 유럽연합에서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진행될 수 있는 파상적인 다양한 그 법적 재판에 있어서 구글이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이번에 제시됐다는 부분에서 구글에게 대단히 좋지 않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롤링과 인덱싱과 광고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으로 나왔다는 이 논리, 그러니까 역외적용성이라는 부분으로 결과됐지만 그 논리가 대단히 위험한 논리라고 구글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잊혀질 권리하고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이제 이 퍼스널 데이터에 프로세싱할 수 있는 합법성들의 목적성. 아까 말한 목적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걸 제외했는데 도대체 이 목적성이 뭐냐 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 이 DPD 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에서만 개인정보 처리는 가능하다. 첫 번째는 트랜스퍼런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트랜스퍼런시 부분하고 하나는 아까 말했던 합법적인 퍼포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느냐 또는 적절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허용되는 하에서만 개인정보는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되어 있지 개인정보가 어느 상황에서 금지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되게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광고 공간을 확보하고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수집 정리를 저장하는 거, 크롤링하고 인덱싱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라는 것은 레기티미 퍼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레기티미 퍼포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도 가능하다라고 이미 이 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퍼포스가 끊임없이 성찰돼야 되고 끊임없이 검토돼야 된다. 즉, 이 레기티메이트 퍼포스가 끝났다는 거죠. 곤잘레스 사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삭제된다는 것이 이번에 법몰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레기티메이트 퍼포스 DPD 보면은 정보 접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또한 레기티메이트 퍼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억세스, 접근권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알 권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정보 접근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이 우선한다는 원칙은 또한 DPD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 DPD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판례는 DPD에 기초한 판례이기 때문에 DPD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 있는지는 저는 이 부분인데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건 트랜스퍼런스 컨디션입니다. 트랜스퍼런스 컨디션을 그 아티클 7에 보면은 6가지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나열하기 좀 기니까요. 저도 다 외우고 있지 못하고요. 아티클 7은 찾아보시면 이거 검색해서 다 나올 수 있는데요. 되게 포괄적인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이 레기티먼 퍼포스 제가 영어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목적, 인터넷의 목적과 문제는 항상 이 데이터 서브젝트가 누구냐면 곤잘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갖다 여기서 데이터 서브젝트라고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서브젝트의 펀더멘털 라이트와 프리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충돌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요번에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균형을 잡아줄 때 보면은 이게 레기티브 퍼포스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 펀더멘털 라이트와 프리덤이 이 곤잘레스의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는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적절성 부분은 뭐냐면 센서티브 퍼스널 데이터는 조금 더 엄격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시, 그 다음에 레기티브 퍼포스,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리티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종교적인 어떤 믿음, 그 다음에 폴리티컬 오피니언, 정책 견해, 그 다음에 헬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종족, 레이스, 그 다음에 과거 조직에 있어야 했던 멤버십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고 이번 이 법 해석을 했던 이 131 12 판례를 보면
가장 핵심은 이제 반복된 거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유럽에 저장되지 않고 유럽법 적용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논리, 애드워드, 즉 구글의 애드버타이징 스페이싱, 이것 자체가 검색 서비스하고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기념비적인 점을 판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는 문제점을 이제 몇 가지만 나열하면, 항상 저희들한테도 법을 떠나서 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맥시멈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극단적으로까지도 유지되어야 되고 되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등하는 건 뭐냐면, 항상 갈등하는 것은 이 트랜스퍼런시 인덱스 하고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건데요. 이 대단히 갈등하는 요소를 갖다가 오분판에서 대단히 인위적으로 저는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는 유럽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은 도대체 이 트랜스퍼런시에 대한 요구와 프라이버시의 요구를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정합성을 두면서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한번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서 이유가 뭐냐면 유럽 법원이라는 거, 지들 마음대로 제가 결정한 건데,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지금 막 형성되고 있고,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논의가 제기중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이 판결을 빡해버린 거죠. 즉, 이 긴장관계를 일방적으로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이 표현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영어 기사에 보면 unexpected, 기대치도 않고 서프라이징이었다라고 이번 판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너무 뜻밖의 결정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유럽 사회가 트랜스포리스 잊혀질 권리와 투명성 요구와 또는 기억할 권리를 가지고 엄청난 디베이트를 지금 신문지상에서, 언론지상에서 하고 있고 각종 시민사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 토론을 기다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빡게 사람들 자체가 시민사회의 체계적 논의를 방해시켜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법원 판례의 잘못된 점이라고 할까. 법논리 자체를 제가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단히 성급했던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 즉 검색 서비스, 구글, 다음, 네이버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내추럴 퍼슨으로서, 어떤 자연인으로서 저는 표현의 자유를 그들 또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언론 생산물이라든지 여기서는 특정하게 언론 도달에서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되어야지만 그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정보 전달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글로 시장이 독점화되고 있다, 네이버로 수렴되고 있다, 다음으로 또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웹에서의 정보 접근성이라는 건 매우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포괄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끝났으니까. 그래서 좀 넘어가면,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의뢰서 얘기했던 거죠. 이거 완전히 위키피디아 죽으라는 거다. 링크 기반한 웹 구조 정말 무시하고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결정이라는 부분들. 또 하나가 법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요번에 국가 권력이라든지 기업 권력이나 정치인들 자신들이 불편한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로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글에다가 지금 신청서를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음반사가 신청 제안을 했습니다. 프라이버시, 해적들, P2P 사이트 링크들, 이거 지원하려고 지금 구글에다가 지금 요번에 잊혀질 권리에다가 지금 신청서를 했거든요. 그들이 로펌을 이용해서 음반사들의 대형, 유니버살이라든지 이런 워너뮤직이라는 데서 근본적으로 돈 있는 집단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것은 법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글도 99년에 나왔던 글인데, 기본적으로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갖다가 어떻게 이 현재 시대에서 적용할 수 있는 99년에 있었던 이 UCLA 교수죠. 이 볼로크 교수가 대단히 잘 썼고, 최근에 제가 읽지 못했지만 나오고 있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가능케 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즉 우리가 망도인성이 얘기하는 이런 망과 그리고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들에게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관에 대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즘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확대된 프레임워크에서 제가 보기에는 잊혀질 권리나 표현의 자유가 논의돼야 된다는 걸로 제 시간이 짧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분 토론 내용에 대해서 그 등급 주제 발표자께서 아마 그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듣기 전에 지금 그 토론자 세 분 그 말씀을
점을 제가 굳이 그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윤종수 변호사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그 유럽법이나 국내법이나 검색 서비스 사업자를 그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정보 통제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일단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게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그 개인정보보호법 36조나 15조에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도 이미 있고, 또 당사자 개인정보 주체의 그 권한을 상당히 그 극대화시키는 법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일단 검색 서비스 사업자를 그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그 개인정보 통제자로, 정보 처리자로 그 인정하게 되면 지금 국내법에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같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제 역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실제로 그 어떤 판정에 대한 사법적 판정에 대한 집행 권한을 현실적으로 영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성진 국장님께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원본을 직접 다루는 당사자는 아니고 원본을 변경하는 것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우려할 수 있지만, 그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권리 충돌 당사자들 간의 문제에 그 관여되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에도 그것은 사업자 보고 판단하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공적 그 판단이 우선해야 되고, 또 그 공적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자율적 규제에 맡긴다고 할 때에도 요건이 명확히 있고 어떤 요건의 경우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또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정수 박사님께서는 그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의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그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그 정치 경제적인 긴장과 갈등 대립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비교 형량의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그 정보 전달자로서의 중요성, 또 링크 기반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지적해 주셨고, 근본적으로 그 인터넷에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 그것을 그 정보에 접근하려는 자가 아닌 그 개인정보 주체나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 혹은 그 어떤 사법 당국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되는 것이 맞느냐, 어느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좀 더 사회적인 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충분하게 성숙되기 이전에 이런 판결이 나와서 사실 좀 당혹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두 분 그 발표자분께 그 코멘트를 듣고 바로 그 지금 플로어로 넘겨서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그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서 그런 시사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검토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적 관점에서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EU의 이제 동향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해외 법제 내지는 판례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서 입법화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EU의 현재 법제 현황과 그다음 사회의 동향, 흐름,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판결의 내용 혹은 입법의 동향과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제 법감정 내지는 입법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EU에서 저런 판결 혹은 그런 입법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도 우리가 도입 참고할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서 그 판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EU의 그런 다른 권리와의 긴장성, 긴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실제로 아까 윤종수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이게 정말 사실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자체가 정말 권리화되어 있다고 보지만 다들 정말 어떤 권리냐라는 본질론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이 과연 진짜 독립된 권리로 인정받는 건지 아닌지도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깊이 연구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다른 권리의 관계가 다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내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최경희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내법상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게 36조가 적용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사실 37조가 먼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적용돼야 될 것이냐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36조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36조는 35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열람을 전제한 권리거든요. 근데 이게 검색 엔진에서 구글 창에서 이렇게 제 이름을 양홍석이라는 이름 쳐서 엔터를 치는 것이 과연 내가 내 정보를, 개인정보 파일을 열람하는 행위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35조하고 3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상은 37조에 개인정보 처리 중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한 사안이라고 치면은 지금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조에 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사실은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뭐 다른 이제 정통수방법이나 뭐 언중인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내일 아마 그 인권위 토론회에서 잘 아마 또 그 주제 발표하시는 분이 교수님께서 아마 정리를 좀 주실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좀 몇 년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공적 판단을 우선해야 되는, 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이제 굉장히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법원이 이제 최후의 판단 주체가 되는 것이 뭐 당연한데요. 제가 이제 법원 사법심사 자꾸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통신심의 관련해서도 이제 행정심의에서 사법심사로 전환해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법심사의 속도하고 절차를 조금 기존의 일반적인 사법심사와는 좀 달리 좀 리모델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